네,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취소 소송, 무효등 확인 소송, 부작위 여파인 소송, 포함해서 항고소송까지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당사소송으로 넘어가면서 항고소송의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는데, 당사자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2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조 2호 3조가 행정소송의 종류고 4조가 항고소송의 종류죠. 3조에는 1, 2, 3, 4호에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하고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이라고 하면서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당사소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 앞부분에서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당사소송의 실질입니다. 그다음 뒷부분에서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당사소송의 형식입니다. 당사자 소송의 형식과 실질을 가지고 먼저 나눈다. 당사자 소송. 당사소송을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실질적 당사자 소송, 두 번째는 형식적 당사자 소송.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 당사자 소송은 형식은 물론 실질까지도 당사자 소송이다. 그런 얘기고, 형식적 당사자 소송은 형식만 당사자 소송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도 그 이름에 대는 소를 포함하고 소는 대를 배제한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름이 실질적 당사자는 뭐라고요? 형식과 실질에서 형식은 물론 실질까지도입니다. 실질까지도 당사소송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형식적 당사소송은 얘는 형식과 실질에 있어서 얘는 아니고 형식만 당사자 소송이다. 이겁니다. 형식만 당사자 소송이다. 그래서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 당사자 소송은요, 형식은 당사자 소송이죠. 형식은 당사자 소송이라는 건 무슨 말?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라는 뜻이죠. 공법상의 법률관계입니다. 공법상의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는 누가 되는 거야? 행정주체가 되는 거죠.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사이에 있어서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우리가 행정상 법률관계라고 하고, 거기서 이제 공행정작용을 매개로 하면 그런 걸 우리가 공법상 법률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건 맞아. 그런데 실질도 당사소송이라고 했잖아요. 항고소송은 행위소송이고 당사소송은 권리소송입니다. 당사소송은 법률관계를 직접 다투는 소송입니다. 항고소송은 뭐예요? 법률관계를 다투긴 다투는데 간접적으로 다투는 거고, 직접적으로 뭘 다툰다? 행위를 다툰다고 해요. 행위를, 행정처분을 다툰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모르겠어요? 이놈. 공법상의 법률관계, 공법관계죠. 법률관계를 직접 다투면 권리소송이고 그건 당사소송이에요. 행정처분을 직접 다투면 행위소송이고 그건 항고소송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행위를 다투는 항고소송 역시도 결국은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간접적으로 법률관계를 다투는 거라고. 뭘 보라고? 직접 다투는 게 뭔지를 보시란 말입니다. 법률관계를 직접 다투면 무슨 소송? 당사자소송. 행정처분을 직접 다투면 무슨 소송? 항고소송. 이렇게 되는 거야. 실질적 당사소송이라는 것은요, 법률관계를 직접 다툰다는 겁니다. 실질까지도. 그러면 그 공법관계가 법률관계죠. 공법상의 법률관계. 이거를 다툰다는 거예요. 이걸 다툰다는 건데 얘는 직접 뭘 다툰다는 거예요? 행정처분을 역시 마찬가지로 다툰다는 거예요. 형식은 당사소송인데, 그러니까 피고가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인데, 당사자. 이름이 당사소송인 이유가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당사자 소송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사자를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건 맞는데 실제로는 뭘 다툰다고? 행정처분을 다툰다고. 행정처분을. 얘는 실제로도 법률관계를 다툰다고요. 직접 뭘 다투는지 보라고. 직접적으로 실질이죠. 실질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다투는 게 뭐냐 보니까 얘는 법률관계를 공법관계를 직접 다투더라. 밑에는 실질이 행정처분을 직접 다투더라. 둘 다 공통적으로 피고는 누구야? 피고는 당사자예요. 피고는 형식은 둘 다 당사성이 맞잖아. 그래서 얘는 피고는 법률관계, 물론 이제 공법관계고 당사자가 되는 거고, 이 친구는 행정주체입니다. 행정주체. 이거는 똑같은데 근데 실질이 달라진다는 거지. 그리고 저 공법상의 법률관계가 3조 2호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가 하나가 있고, 두 개로 나눠지더라 이거예요. 요거를 둘로 나눈다. 그래서 처분이 포함되어 있는 법률관계 문제가 있고, 처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법률관계 문제가 있어요. 처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공법상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법률관계일 수도 있고, 또는 법률, 공법이죠. 법률에 근거해서 직접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다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처분만 법률상 원인이 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 있을 때 둘 다 공법관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시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확인소송이 있고 법률관계 존부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행소송이 있습니다. 이건 법률관계의 존부를 넘어서 일정한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일정한 행위를 해달라고. 밑에도 똑같습니다. 밑에도 처분이 없을 뿐이지 여기에도 확인소송과 이행소송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5번 형식적 당사성,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교재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당사자 소송이란 대등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형성이나 존부에 관한 다툼에 대해서 심판을 구하는 소송이다. 근데 그게 두 가지가 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당사소송은 무슨 당사소송이다? 실질적 당사소송.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사소송 그러면 실질적 당사소송을 말하는 거겠죠? 실질적 당사소송인데 지금 두 개를 나눴고요. 그리고 나서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가 있고, 공법상의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가 있고,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로 141페이지로 가게 되면 로마자 3번에 확인소송이 있고 이행소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고소송에서 이행소송이라고 하게 되면은 무슨 소송이라고 불러요? 의무이행소송이라고 부르죠. 그거랑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서의 이행소송은 우리가 일반적 이행소송이라고 말합니다. 둘의 차이는 뭐야? 항고소송에서의 의무이행소송은 처분을 해달라는 겁니다. 처분을 해달라는 거야. 그 다음 여기서의 이행소송은요, 집행을 해달라는 겁니다. 집행을 해달라는 거야. 사실행위죠. 행정처분이 아니고. 처분을 해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행위를 해달라는 것인지에 따라서 의무이행소송하고 일반적 이행소송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확인소송은 법률관계 존부만 확인해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행소송은 그 법률관계 존부를 넘어서 집행까지도 해달라, 이행까지도 해달라 라고 요구하는 소송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실질적 당사소송이 판서에 보는 것처럼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가지로 실질적 당사소송. 항고소송과의 구별 비교해 보시게 되면 당사소송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문제고, 항고소송은요, 이건 저항하다 할 때 항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쪽에 우월적 지위가 전제로 됩니다. 그 다음 당사소송은 직접 뭘 다투냐? 법률관계를 직접 다투게 되는 것이고, 얘는 행정처분을 직접 다투게 됩니다. 물론 행사불행사. 피고도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은 당사소송은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니까 행정주체가 피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항고소송은요,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거죠. 비교하시고, 그 다음 민사소송과의 구별. 당사소송하고 민사소송은 둘 다 법률관계 다툰다는 점이 똑같아요. 법률관계 다툰다는 점에서 똑같은데
차이는 하나는 공법상 법률관계, 하나는 사법상 법률관계라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행정소송법에서 어떤 특례 규정을 두게 되면은 민사소송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건 뒤에서 배우고. 뒤로 가갖고 이제 소송 요건 한번 볼까요? 143페이지 밑으로 가시게 되면 소송 요건입니다. 대상적격. 당사소송의 대상은 뭐가 된다고요? 법률관계가 된다고요. 법률관계가. 근데 종류는 어떤 게 있다고?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끝.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겠죠. 항고소송에서는 그게 과연 처분일까 아닐까를 가지고 대상적격이 중점적으로 논의가 됐어요. 당사소송에서는 내가 당연히 주관적 소송으로서 권리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지 원인을 하지 않는지를 가리지 않고 당연히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적격이 문제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 민사소송에서는 대상적격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당연히 자기 권리 주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상적격이 인정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없거든. 마찬가지로 당사자 소송에서도 역시 대상적격이 인정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없어요. 그 다음 넘어가시면 원고적격. 내용적으로 이제 확인소송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행소송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우리 무효확인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얘기를 했을 때 그 어디서 온 논의라고 했죠? 민사소송에서 온 논의라고 했죠. 당사소송은 민사소송과 공법관계냐 사법관계냐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확인소송을 제기할 때 확인의 이익이 필요한 거는 한 가지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소송을 제기할 때는요,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 이행소송은 내가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주장만 하면 되는 겁니다.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데 원고적격이 인정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이행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행청구권이 본인한테 있다는 주장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원고적격이 깨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피고적격. 이건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39조에 별도 규정이 있고요. 행정소송법 39조에 보게 되면 국가나 공공단체 그리고 그 밖의 권리주체를 상대로 해서 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행정주체. 행정주체는 본래적 행정주체와 기타 행정주체가 있다고 했죠. 차이는 원래 자기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위탁받은 공행정 사무를 수행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본래적 행정주체, 기타 행정주체 나눠졌었습니다. 본래적 행정주체는 국가 지자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타 행정주체가 있었습니다. 기타 행정주체에는 기타 공법상 법인이 있었고 공무사상이 있었죠. 거기서 지방자치단체하고 기타 공법인을 포함해서 우리가 한 번에 공공단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법에서 공공단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판례가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지자체와 기타 공법인입니다. 지자체와 기타 공법인. 공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조물법인 얘들이죠.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행정주체 4명 중에서 지금 국가 공공단체 3명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당사소송의 피고는 공행정작용, 행정작용을 한 쪽이니까 행정주체가 피고가 돼야 되거든. 그럼 그 밖에 권리주체 1명 남았죠. 걔가 누구지? 공무수탁사인.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그 밖의 권리주체는 공무사사인을 말하는 것이다. 뭐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39조의 별도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심판을 거쳐 와야만 된다. 행정심판을 거치려면은 당사자 소송의 전치 절차로서의 행정심판이면 당사자 심판이 되겠죠. 근데 우리 행정심판법은 5조에서 항고심판으로 취소심판, 무효등록심판, 의맹심판만 인정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소청심사를 하거나 아니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이 나왔을 때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당사자 심판이라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다 뭐냐? 개별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죠. 교원지휘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교원지휘법이라거나 근로기준법이라거나 아니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라거나 이와 같이 개별법이 인정하고 있는 당사자 심판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일반법에서는 항고심판만 인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사자 심판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 행정심판 전치율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죠. 거쳐오라고 했는데 없어 그게. 어떻게 거쳐와. 그치? 그래서 18조를 44조에서 준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성에다가 행정심판 전치율 준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소기간이죠. 제소기간도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41조에. 41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41조에 보면 개별법에서 제소기간 규정을 두고 있을 때는, 이건 우리가 제소기간에서 배웠었죠. 규정하고 있을 때는 그건 뭐라고? 불변기간이라고. 그 말은 반대 해석하게 되면 당사자 소송에는, 우리 행정소송법을 근거로 인정되는 일반적인 당사자 소송에는 뭐가 없다? 제소기간 따로 없다. 그 얘기죠. 개별법의 근거가 있을 땐 그렇다. 그 말은 반대로 하면 개별법의 근거가 없을 땐 제소기간이 없다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소기간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언제 봤었냐면, 우리가 앞에서 설명된 부분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60일이라는 제소기간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광주보상법은 처분적 법률이었죠. 처분적 법률이니까 법률을 근거로 해서 바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직접 인정되는 구체적 권리. 저 위로 치게 되면 어디에 해당합니까? 처분이 있는 경우입니까? 없는 경우입니까? 처분이 없는 경우입니다. 없는 경우. 법률을 근거해서 바로 인정되는 권리에 대한 당사소송이었던 거죠. 몇 번이 해당 사항이 있는 거야? 위에요? 아래요? 아래입니다. 아래입니다. 그리고 보상금 청구송이니까 어디에 해당해요? 4번. 이행소송이죠. 돈 달라고 했던 거. 돈 달라고 했던 거. 거기서 나왔던 게 60일. 그 60일은 광주보상법이, 개별법이 요구하고 있었던 제소기간이었고, 그렇다면 우리 41조를 근거로 불변기간이 돼버리는 겁니다. 불변기간이. 법원이 임의로 늘리고 줄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당사소송에 제소기간이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보시면 이거 형식적 당사소. 여기에도 제소기간이 있습니다. 무조건 있습니다. 형식적 당사소송이 인정되는 케이스가 몇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출제되는 건 오직 보상금 증감 청구송 밖에 없습니다. 그 보상금 증감 청구송에도 마찬가지로 제소기한 제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잖아요. 얘는 형식은 당사소송인데, 즉 형식은 한쪽 법률관계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데 실제로는 뭐 다투는 거야? 행정처분 다투는 거니까 실제로는 취송이에요. 실질은 취송이라고. 생긴 건 당사소송이야. 근데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취송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제소기한 안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 처분을 언제까지라도 다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버리는 거잖아. 이건 실질은 취송이라고. 취송인데 제소기한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라고.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형식적 당사소송은 개별법에서 인정할 때만 인정이 되는데, 이걸 만들 때마다 전부 다 제소기한 규정을 둡니다. 둘 수밖에 없어요. 안 두면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든. 법적 안정성이 다 깨진다고요. 공정력을 완전히 부정하는 결과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 당사소송은 항상 제소기한 규정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뭐예요? 이것도 당사소송은 당사소송입니다. 어쨌든 생긴 건 당사소송이잖아. 이것도 당사소송은 당사소송이기 때문에 판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41조 적용받아요. 41조 적용받으면 얘도 역시 불변기간이죠. 여기에 며칠이라고 돼 있든 그 제소기한은 무조건 불변기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해봤고, 뭐 재판 관할에 대한 문제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재판 관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조에 있는 취송의 재판 관할을 그대로 준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나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서 단서조항 보시게 되면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피고가 행정청이 아니잖아. 피고가 국가야. 피고가 국가가 지자체야. 그럼 이렇게 해버리면 피고가 국가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국가야. 그럼 국가 소재지가 어디야? 전 국토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행정법원이 어디야?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지금 이 법률 관계에 있어서 가장 관계를 맺고 있는 행정청 하나 찾아내라고요. 찾아내고 그 친구 소재지 법원으로 가라는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가 돼버리겠죠. 이건 문제를 낼 수가 없는 거야.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관계행정청 소재지 법원 이렇게 밖에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 밑에 가구제 보시게 되면
집행정지하고 가처분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집행정지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없는 거랑 같은 상태에 만드는 거라고 했지. 여기는 처분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 아예 처분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잖아. 그럼 여기 집행정지가 일반적으로 존재할 수가 있느냐?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44조에서는 23조의 집행정지를 준용을 안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생각해봐요. 가처분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 이 문제가 생기겠지. 가처분은 이거는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구제수단이잖아요. 사전소송이죠. 사전소송이면 세 가지 생각해야 되겠죠. 예사치, 이차부, 가수치. 이 생각을 떠올려야 됩니다. 우리 판례 입장이죠. 예사치, 이차부, 가수치. 예방적 금지소송, 예사취. 사후적 소송으로서의 취소는 예방적 금지소송을 배제하는 특칙이다. 2차부, 의무행소송. 차부적, 절차적 심의만 인정되는 부작위협파인 소송은 의무행소송을 배제하는 특칙이다. 가수지. 가수지는 소극적 효력만 인정되는 집행정지는 가처분을 배제하는 특칙이다. 지금은 가처분. 집행정지가 인정이 된다면 이 소송에서 집행정지가 인정이 된다면 집행정지는 소는 대를 배제한다. 해서 사후적 소송으로서의 집행정지는 소극적 구제수단으로서의 집행정지는 사전적 소송으로서 적극적 구제수단인 가처분을 배제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당사소송에는 집행정지가 없어요. 집행정지가 없기 때문에 이건 작년 판례입니다. 당사소송에는 가처분이 준용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 행정소송법 8조 2항을 근거로 해서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가처분을 준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 있었죠? 네, 거기서 당사소송은 된다고 했었죠?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당사소송에는 집행정지가 없기 때문에 가처분의 준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 자주 나옵니다. 최근 판례이기 때문에 최근 시험엔 다 나왔어요. 최근 시험에는 계속 나올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뭐냐면 형식적 당사소송이에요. 형식적 당사소송. 그 부분을 좀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좀 하기에 앞서서 14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먼저 실질적 당사소송 이렇게 해가지고 처분이 있는 경우 3조 2호에 따라 처분 등을 법률상 원인으로 하는 경우가 하나 있죠. 그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 이렇게 있죠. 먼저 앞에 처분이 있는 경우를 한번 보시고, 처분이 있는 경우입니다. 당사자소송의 유형 이렇게 해서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신분 확인 소송, 보조금 지급 청구 소송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다 뭐예요? 처분을 직접 다투는 경우가 아니죠. 내가 임용 처분이 나왔어요. 네, 임명을 받았어요. 공무원 임명을. 그런데 내가 공무원의 지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뭘 주장해야 돼요? 임명 처분의 효력은 유효하다. 유효하다. 그 다음에 해임이나 파면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야? 징계 면직 처분입니다. 나한테 공무원의 지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이 징계 면직 처분은 무효이다라고 주장을 하겠지. 마지막에 면직 처분은 직권 면직입니다. 의원 면직 처분은 일반적으로는 다투지 않죠. 자신의 의사로 면직을 받는 거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건 이제 직권 면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면직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을 하겠죠. 자신에게 공무원의 신분이 인정된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이행소송입니까? 확인소송입니까? 확인소송이죠. 내 공무원 신분만 확인하고 끝나는 겁니다. 뭘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입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 판례 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재보험료를 부과했어요.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데 구체적인 실체법 내용을 여러분들 모르셔도 되고,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지으려고 했거든. 근데 건물을 짓는 업체는 을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업체예요. 개인사업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가 부과가 됐어요. 보험료가 근로복지공단에 의해서. 이럴 때 보험료 부과의 대상은 누구냐면 갑이 아니에요. 건물 짓는 사람이 아니라 그 건물을 지을 때 일하는 근로자들 있죠. 근로자들을 채용한 사람한테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을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을이란 놈이 서류를 가지고 장난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근로복지공단이 갑한테 산재보험료를 부과했는데 3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3천만 원 그냥 낼 밥은 없겠죠. 뭔가 좀 이상하잖아. 30만 원이면 그냥 끝내겠다. 그치? 예. 300, 여기서 싸워야죠. 이 정도 되면, 그치? 예. 그래요. 싸우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왜 그랬는지는 안 나와, 판례. 이 친구가 일부를 냈어요. 한 1,000만 원 냈거든? 그 낸 이유는 또 뭐며, 또 안 낸 부분은 또 뭐야, 도대체? 뭐, 나름 자체 분할 나쁜가?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친구가 일부는 내고 일부는 안 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야. 이걸 왜 내가 내? 이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이제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1,000만 원 이미 낸 거는 돌려받아야 되고, 아직 안 낸 거는 안 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럴 때 제기한 소송이 바로 뭐냐? 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나한테 보험료 부과한 거는 잘못된 거니까 내놓으쇼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직 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돈 낼 의무가 없다 라고 해서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들어가야 되는 거야.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네. 그래서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 이런 건 뭐예요? 난 돈 낼 의무가 없다, 채무가 없다는 걸 확인받기 위한 소송이죠. 과세처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세처분뿐만 아니라 지금 얘기한 보험료라거나 부담금이라거나 과징금이라거나 이렇게 금전급부 의무부과는 모든 부가처분이에요. 모든 부가처분, 돈 내라는 거.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신분확인소송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학교 입학 퇴학처분, 이것도 앞에 거랑 똑같이 생각해봐요. 임명처분하고 면직처분을 돌려 생각하면 되죠. 내가 국공립학교 재학생입니다 했을 때 임명처분이 입학허가 결정이 나왔다 이거야. 입학허가 결정이 나왔다. 그럼 뭐 서울 내셔널로 가도 되고 아니면 시립으로 가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했을 때 나한테 입학 결정이 나왔죠. 그럼 나 입학 결정이 무효가 아니다, 유효하다라는 주장을 할 겁니다. 네. 둘 다 뭡니까? 서울 국립, 시립, 대학교, 다른 수많은 국공립 다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고 나는 그 영조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입학허가 결정은 특허입니다. 특허. 영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유효함을 주장하겠죠. 근데 만약에 퇴학처를 받았어요. 요즘엔 퇴학을 좀 많이 받죠. 학생의 간부 애들이. 네. 난 바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을 하고 안 한 애들이, 걸쳐있는 애들이 정확히 알아요. 지난주에 그만두고 이제 시험을 때려치겠다고 해서 술 한잔 사달라고 왔던 학생이 지가 대학 다닐 때 걔도 학생 활동을 좀 해봤대. 그리고 나서 회사를 다니다가 잠시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학교로 갔고, 다시 학교 가서 이제 교수님 밑에서 일을 좀 했다는 거야. 거기서 그 학생회라는 조직이 힘을 가지고 있던 시절과 힘을 가지지 못한 시절을 양쪽 다 경험을 해본 거야. 후자의 경우에서 자기는 상당히 당황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학생회가 있을 때, 제대로 활동을 할 때, 제대로 활동을 할 때는 건 이제 제가 할 때 이 정도죠. 99년도 고대 종합학생회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학생회로 평가받고 있는 학생회예요. 그때 간부입니다. 그 뒤로 쭉. 큐사인 딱 하는 순간 바로 학관 앞에 1,000명 이상 소집 안 되면 나 소집 안 해. 재미없거든. 이 정도는 나와줘야죠. 그쵸? 그리고 이제 다 모아놓은 다음에 마이크 설치도 안 하고 나갔고 훈련이었어, 돌아가. 그래도 아무도 뭐라 안 해. 이건 장난이 아닌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학생회가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면 학교 당국이나 국가가 장난을 안 칩니다. 그게 힘이에요. 힘. 그런데 이 친구가 그 다음에 똑같이 경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지가 석박사 밟는다고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학부 애들을 지켜보게 된 거죠. 지켜봤는데 등록금의 인상 속도가 과거의 10배인데 아무도 저지를 못해요. 아무도 말 한마디도 못하고 교수들이 수업 안 하고 연급이 막 삥땅 치고 해도 아무도 문제 제기를 못해요. 대학원 총학생회까지 다 무력화당한 거죠. 그러니까 학생회를 욕하는 건 좋아요. 당연히 합리적 비판 당연히 좋습니다. 정당을 욕해야죠. 그러라고 있는 집단이니까. 그렇다고 없애면 안 됩니다. 알겠죠? 노조도 마찬가지인 거고
일부 간부들의 비리가 있다고 해서 노조를 없애버리면 피해를 보는 건 앞에 방패막이가 깨졌기 때문에 잇몸이 뚫립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건데, 좀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 상당히 좀 어리석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게 난 솔직히 판례가 이해가 안 돼요. 학교에서 저도 자른다고 몇 번을 별렀는지 몰라요. 근데 자르지 못했어요, 결국. 전 마지막에 이상하게 졸업을 했어요. 총장의 결재가 떨어집니다. 졸업 요건의 일부를 못 갖췄어요. 뭐 졸업할 생각도 없었고. 근데 강제 졸업을 당했어요. 퇴학이 아닙니다. 정식 졸업이에요. 우리 학교에 2명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많이 팔았지만 팔았고 약간 보라색 왜 정도죠. 그걸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당의 학생이 학교에 계속 잔류할 경우 학교의 좌경화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우며 학생들이 어쩌고 막 해서 총장의 특별 결재가 떨어지고 졸업장이 나와버립니다. 나가달라고. 정식 졸업입니다. 네. 이런 게 왜 가능해요?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학생처장이나 이런 선생님들이 다 친분도 있죠. 그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예요? 이렇게 앞에서 막 야당, 여당도 막 이렇게 막 싸우다가 뒤에 가서 같이 커피 마시면서 아유, 고생하셨어요. 네. 뒤에서도 주먹질하면 그거는 정말 수준 떨어지는 거고, 그죠? 진짜 죽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샤우팅 하는 거예요, 샤우팅. 샤우팅 하는 건데, 뭐 3만끼리 싸움이 붙어도, 경찰하고 싸움 붙어도, 뒤에서 이제 민노총 간부라거나, 뭐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학생 조직 간부나거나, 저쪽에 경찰 조직의 대표 와갖고 서로 다 쇼부칩니다. 여기서 저기까지 미는 것까지 너무 세게 하지 마. 넘어가면 우리도 다 합니다. 안 그럼 사람 죽어요. 그걸 가지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국가 간에 전쟁할 때도 원래 다 선전포고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가갖고 찔러야 되는 거잖아, 원래. 이러면 양아치죠. 그런 게 일본이고, 그렇지? 걔네들 아무 때나 먼저 찌르잖아, 그렇지? 걔네들은 이제 선전포고 없이 하는 그건 그건 진짜 싸우자는 겁니다, 그렇죠? 원하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건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학생처장님이 2분이 제가 경험했던 4분인데 2분이 저를 자르려고 할 때마다 몸으로 막으셨어요. 이 친구를 자를 거면 나도 잘라라. 이유는 뭐 처장님들이 저를 예뻐하신 것도 있지만 술 친구니까 싸울 땐 싸워도 끝나고 나면 무조건 전 찾아가서 인사드렸거든. 오늘 좀 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술 한잔 하시죠. 풀 건 풀어야지. 협상은 협상이고, 그렇죠? 감정 개입되면 그때부터는 전쟁이거든. 그렇게 운영이 잘못된 학교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러면 학교가 와서 총학생회실을 부시고 총학생회는 가서 본관에 화염병 맞고 이러면 둘 다 얻을 거 아무것도 못 얻어요. 이게 하는데 얘를 자를 거면 나를 자르라 차라리. 이유는 만약에 나를 자르면 그땐 섭에다 불 붙인 거예요. 학생들이 가만 안 있거든요. 그런 인원들이 있어요. 얘를 건들면 안 되는 인원들. 그 부분, 그 시대, 그 시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역할을 맡은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많이 잘리죠. 저희 학교도 그 뒤에 보니까 뭐 했다고 잘리고 뭐 했다고 퇴학당하고 막 뉴스에 나오고 하는 걸 보면서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금도 학교 가면은 이제 저쪽에서 하시는 분들이잖아. 학교 당국 쪽 분들 이제는 이제 뭐 애기들은 잘 모르니까 가면 이제 그쪽 분들하고 술을 먹거든. 술 먹으면 요즘에 시끄럽대. 그러면 야 그러니까 니네 때랑 달라. 애들이 그냥 막 가서 뒤통수 쳐. 막 그래. 그건 애들이 잘못했지. 형 싸우는 것도 서로 이렇게 룰이 있거든. 룰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었어. 재밌는 게 성북경찰서, 종암경찰서가 있어요. 학교 옆에. 근데 얘네들이 원래는 이렇게 반경 몇 킬로미터 안으로 서로 경찰이 들어오면 안 돼요. 서로 약속이거든. 수배자가 많으니까 안에. 그리고 저희는 학교가 3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본교가 하나로 안 돼 있고 본교 따로, 이공대 따로, 의대 따로 있다고 했잖아. 이게 중간에 외부 거리를 걸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경찰이 치고 들어올 수 있잖아. 학교 안으로는 풀악시 넣는 거 외에는 더 이상 하진 않지만 그것도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한 번 들어온 거야. 들어와서 잡아간 거야. 한 명 납치를 한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애들 모아가지고 가고 앞에 있는 파출소를 다 나가세요.
그랬어요. 더 나가시라고. 안 나가시면 난 모르는데 나가세요 하고 나서 건물을 폭발시켰어요. 그냥 그쪽이 먼저 공격을 했잖아요.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폭발시킨 거야. 그리고 이제 저쪽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물론 그리고 이제 우리 후회를 했죠. 왜 후회를 했냐? 상당히 폭력적이죠. 폭력적이긴 한데 그 정도는 해야 돼요. 그래야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룰은 지킨 거거든. 저쪽이 먼저 룰을 어겼으니까. 똑같이 우리 경찰이 지나가다 불신검문 하는데 손 잡아 끌면 이쪽이 먼저 불법행위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불신검문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정지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강제수사이 법적으로 없고요. 질문에 답변을 안 해도 된다라고 법에 써 있고요. 동행 요구도 거절할 수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어떠한 강제력이라도 행사에 되면 경찰이 먼저 불법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경찰을 그 자리에서 두드려 패버려 된다고. 패버려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먼저 그랬거든. 먼저 그랬잖아. 근데 문제는 그 뒤에 거기에 국정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폭파 못해요. 국정원하고는 못 싸워요. 국정원하고는. 그래서 그냥 파출소 있을 때가 좋았다. 조금 이렇게 널널한데, 그치? 국정원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건물에 아무것도 없어. 간판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 그 안에 그냥 요원들이 숨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냥 와서 우리가 좀 심했군. 전략적인 실패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학생들이 많이 잘리잖아. 그럼 이 퇴학 처분은 뭐야? 무효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렇죠? 무효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지금 밑에서도 좀 그런 얘기를 좀 하다 왔는데 아까 그 별별 사이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는 거야, 선생님들이.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교수에 대한 교수 평가와 우리는 이름만 교수라고 부르는 거지 교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강사예요. 우린 필드에 있는 거지 학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조직이 없다는 거죠. 내가 어느 조직 소속이 아니잖아요. 제가 패스원 소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1대1 계약한 세법상 저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프리랜서라고. 조직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 평가를 해서 교수 평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건 뭐겠어요?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거잖아. 인사고과에 반영해서 자르거나 아니면 뭐 좀 더 좋은 혜택을 연구비를 더 지원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징계벌이에요. 우리가 행정법에 배우는 징계벌이라고. 그건 어느 사기업이든 다 있습니다. 징계 책임 묻는 거라고요. 그러기 위한 평가를 받는 건데 과연 누가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겁니다. 학원이랍시고 학원이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가? 학원 직원도 학생들도 저희를 평가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시장이 나를 평가해야지 누군가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징계를 때릴 거냐고요. 어떤 징계를 때릴 수 있는데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평가를 하냐 이거죠. 이건 목적과 취지 자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이트 건설 자체가 상당히 취지가 저렴하다. 그 의도가 불순하다. 라고밖에는 현재로서 평가가 안 됩니다.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까지의 수험과 역사를 뛰어넘는 뭔가 정말 새로운 파격적인 정말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한 그런 길을 제시했다면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땐 철저히 상업적이죠. 여론 주도권을 가지면 가질수록 강사들과 학원들은 거기다 돈을 내려고 할 거고 거기다 그 사이트에다 계속 홍보를 하려고 할 거고 그것을 하나의 창구 단일화 시켜서 원스톱을 서비스 제공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엄청난 돈을 뜯겠다는 겁니다. 별것도 아닌 다음 카페인 국금사에서도 하나 거는데 수천만 원입니다. 1년 동안 하나 거는 요만한 배너 하나 거는데 몇 천만 원 내야 되거든요. 사이트가 공식적으로 배너와 홍보를 시작하는 순간 학원과 강사들한테 삥을 뜯을 겁니다. 걔네들을 법적으로 통제할 방법이 없잖아. 제가 봤을 땐 조금만 움직이면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누구라도 찌르면 바로 없어질 사이트다. 상당히 위험한 사이트죠. 그건 핵무기 갖는 거랑 비슷한 거야. 서로 가지면 안 되는 권한, 가지면 안 되는 권력이 있어요. 그 큐브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 손을 대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불순할 수밖에 없는 거야. 보이지 않는 손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죠. 퇴학 처분이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신분 확인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겠지. 그 다음에 보조금 지급 청구 소송. 이거는 보조금 지급 결정이 유효하다라는 주장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문제로 나오는 건 밑에 있는 세 가지 문제되는 유형입니다. 문제되는 유형.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있고, 그 다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있고, 그 다음 손실보상 청구 소송이 이렇게 있겠죠. 국가배상을 한번 갖고 생각을 해보세요.
국가배상 보시게 되면 직무행위가 공법행위거든요. 여기서 어떤 손해 발생의 원인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해가 결과로서 손해가 이렇게 발생을 할 겁니다. 이게 이제 공무원의 직무행위예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본문 전단에 따른. 그 다음에 결과 이게 이제 손해가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공법행위거든. 우리가 공법행위라고 말하면 그것은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공법의 근거를 둔 행위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이런 거 갖고 자꾸 소독약을 뿌려요. 문제에서. 공법의 근거를 둔 행위를 말하는 거지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공법행위라는 게.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예요? 공법의 근거를 둔 행위입니다. 공법행위거든.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은 사법입니다. 국가배상법은 저는 공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국가배상법은 판례가 사법으로 보고 법전에도 사법편, 민법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는 사법이란 말이에요. 사법의 근거를 둔 권리다 이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잖아.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이렇게 제기를 하게 되면 이 국가배상법이 사법이니까, 그쵸?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이 결과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그거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사법상 권리. 원인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이거는 공권이 되는 겁니다. 공법상 권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공권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무슨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야? 얘는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겠지? 이걸 만약에 사건으로 봐버리게 되면 이거는 민사소송으로 제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학설은 앞에요. 원인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거는 학설은 공권이고 당사소송이다 이렇게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판례는 사건이고 민사소송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판례가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죠. 왜냐하면 공권이 사건이 나발이니 다 됐고 그냥 당사소송의 소송법적인 정의를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이 법률관계 무슨 관계? 채권 채무 관계. 그쵸? 피해 국민은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가해 국가는 돈을 줘야 되는 채무가 인정돼요. 근데 채권 채무로 보면 이거는 민법상의 채권 채무, 사건 사의무에 대한 문제로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은 뭐라고 돼 있어요?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한 법률관계면 그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이든 사법관계이든 불문한다는 거야. 행정소송법에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공법관계라고 돼 있냐고. 아니라고. 법률관계라고 돼 있다고. 법률관계는 공법관계, 사법관계 두 개가 있잖아. 이게 사법관계여도 상관없이 당사자 소송이라고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뒤쪽에서 뭐라고 했냐,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라고 했잖아. 그 밖에 기타 공법관계라는 것은 앞에 있는 법률관계는 공법관계로 해석하라라는 의미라고 하거든요. 뒤에가 그 밖에 공법관계잖아. 그 밖에 법률관계가 아니잖아. 법을 기본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모르냐고. 대법원 왜 이러냐고 도대체. 근데 고집 부리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말해버렸기 때문에 주워 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서 그 밖에 공법관계라고 한 순간 앞에는 뭐예요? 소송법적으로는, 실체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소송법적으로는 처분 등을 원인으로 했으면 그거는 전부 소송법적으로는 공법관계 문제로 보고 전부 그건 다 당사자 소송으로 해결하라 라고 규정이 지금 돼 있어요. 그 말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야. 행정소송법 3조 2호 자체가 이거 기준으로 가자고 말한 거예요. 이거 기준으로 가자고 써 있는 거야. 써 있는 건데 그걸 반대로 해석한 거예요, 판례가. 그러니까 학자들의 비판이 엄청 빗발치는 거예요. 여기선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이거 당사소송을 주장하거든요. 판례가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가게 되면 이 부분이 뭐가 됩니까? 이 부분이 아까는 국가배상법 2조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민법 741조가 되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면.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가 처분일 수도 있고 부가처분 같은 거,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국가가 부당이득을 가지고 있는 거야. 부당이득이 여기에 있는 거지. 결과 부당이득이 있는 거야.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인정 근거는 뭐예요? 민법이라고. 민법. 알겠지? 네.
손실보상 청구 역시도 마찬가지로 채권 채무에 대한 문제이므로 이것도 민법상의 권리 의무 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는 뭐야? 결과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학설은 원인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서로 당사소송설과 민사소송설의 대립이 있는 건데 이걸 자꾸 판례가 고집을 부리니까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그냥 세 개 그냥 걸어버렸어요. 행정상의 손해배상하고 손실보상하고 부당이득은 그냥 당사소송 이하 라고 써버렸어요. 그냥 자꾸 이상한 소리 하니까. 그죠?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말이에요. 이거를 뭐 이상하다 막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계신데 왜 그런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냥 공법이 서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원인뿐만 아니라 결과의 근거가 되는, 여기서 권리 주장을 할 때 그 권리의 근거가 되는 법률 자체가 아예 공법이야. 아예 공법이야. 그럼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원인과 결과가 공법과 사법의 근거를 달리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당사소송을 볼까 민사소송을 볼까 문제가 생기는 건데, 결과 부분까지 아예 공법의 근거를 둔 권리라고 하게 되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럴 땐 판례도 민사소송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게 바로 여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이라는 거 근거를 두고 손실보상 청구할 때, 하천법이라는 공법을 근거로 해서 손실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이럴 때는 아예 이 근거법 자체가 공법이에요. 그럼 원인행위도 공법이고 그 다음에 결과도 공법이니까 이거 완전히 일치를 보고 있는 거고, 이러면 그냥 당사소송인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정상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판례 변경도 아니었고 판례가 입장을 뭔가 달리 보고 있는 것도 아닌 거야. 판례가 지금까지 민사소송이라고 주장했을 때는 여기가 사법일 때야. 여기가 사법일 때. 그냥 뭐 손실보상이니까 다 민사소송이야 이렇게 말했던 적 한 번도 없어요. 알겠어요? 여기가 사법일 때 문제 삼았던 거야, 판례가. 여기까지 공법인데 뭐야, 생긴 것도 공법이고 안에 내용물도 공법인데 계속 거기서 사건이라는 주장하면 판례가 정신병자지. 판례가 그렇게 멍청하진 않아요. 알겠습니까? 여기가 공법이면 당연히 당사소송이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 가게 되면 전문직 공무원에 대해 해지 통고 무효확인 소송, 이런 것도 장난치대 문제로. 그냥 소송의 이름은 그냥 우리가 붙이기 나름이야. 좀 예쁘게 붙인 것 뿐이야. 그 무효확인 소송, 그러니까 이거를 항고소송으로서의 무효확인 소송 이렇게 살짝 걸쳐가지고 장난 들어오는 문제가 있어요. 페이크를. 무효확인 소송이라고 다 항고소송 아닙니다. 그렇죠? 예, 법률 관계가 무효다라고 뭐 이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무효확인 소송이라는 표현 썼다고. 여기 뭐 있어? 확인 소송 있잖아. 확인 소송. 어디 갔어? 확인 소송. 확인 소송 있잖아요. 전문직 공무원의 대표적으로 맨날 문제 나오는 건 공중보건의사, 공보의. 그죠? 공보의. 예, 보건소에 있는 애들하고, 그 다음에 드라마에서는 좀, 유니크해야 되니까 병원선에 있었죠. 병원선 안에 있었던 공보의. 이런 애들은 뭐예요? 채용계약이 공법상 계약이죠. 예, 자르면 계약이 해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말고도 뭐 있어요? 무용단원, 그 다음에 합창단원, 이런 애들. 예, 뭔가 예술적 느낌이 드는 애들, 다 공법상 계약. 공법상 계약입니다. 옛날엔 그래서 얘네들을, 이 전문직 공무원을 뭐라고 불렀었어요?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했었다고 했지. 계약직 공무원. 지금은 어디로 갑니까? 일반직 공무원으로 갑니다. 그렇죠? 일반직. 이거였죠. 1특기 정별계고에 썼습니다. 1특기 정별계고. 정별계고. 계고가 뭔지는 알죠? 예.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계고였잖아. 계고, 확정, 실행, 비용. 계고. 그치? 예, 계고. 겁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력직 공무원이고, 이게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특수 경력직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헌법상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은 왼쪽 애들이에요. 예, 경력직 공무원 1특기입니다. 이게 바로 일반직 공무원, 이게 특정직 공무원, 이게 기능직 공무원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요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예, 이건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얘네들 세 개가 없어졌죠. 공무원법에서 국가공무원법도 지방공무원법도 사라진 지 오래됐고, 지금 여기서 있는 전문직 공무원은 원래 이 공법상 계약직 공무원이었었는데, 이 전문직 공무원 애들이 어디로 갔냐면 일로 포함됐어요. 일로 포함되면서
일반직 공무원인데 임기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따로 분류를 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안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고, 예. 그래서 판례 나오면 옛날에 계약직 공무원이니까 공법상 계약의 문제로 처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법상 금전지급 환급 청구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냐면, 예, 금전지급, 국세환급, 퇴직연금 이런 얘기 나오죠. 이건 다 마찬가지인데 말이에요. 다 마찬가지인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잘못 납부했어요. 내가 1,000만 원 내야 되는데 2,000만 원 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지방세든 국세든 뭐든 간에 내가 더 냈거든요. 그러면 그 초과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법의 근거에서 직접 인정되는 권리예요. 뭐가 필요 없어. 뭐 근로복지공단이라거나 과세관청이라거나 이런 행정청에 환급 결정이 필요 없다고요. 환급 결정 필요 없이 법의 근거에서 바로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처분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처분이 개입되지 않아요. 네, 그리고 퇴직연금 청구송,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거는 처분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안 포함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을 했죠. 공무원이 끝나면 이제 돈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퇴직금을 차근차근 차곡차곡 잘 못해놓게 돼 있습니다. 강제로 뺏어가거든. 그러니까 뺏어간 거를 이제 내가 임금 후불적 성격으로 내놓으쇼라고 이제 퇴직급여에 대한 청구를 제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공무원연금법에 근거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지급결정을 내려주거든요. 근데 그거는 준법률 행위적 행질서 확인이에요. 준법률 행위적 행질서 확인이다. 뭐가 아니라고요?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라고 하게 되면 행정청이 얼마를 줄 것인지까지 그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직접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뭐예요? 얘가 돈을 받을 대상자인지 여부만 확인을 해줄 뿐인 것이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법적 효과는 법에 정해진 그대로 발생하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야 돼요. 법률 행위일 때, 준법률 행위일 때 비교하면 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결정한 대로 지급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인 경우에 있어서는요, 이거는 법에 정해진 대로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행정청이 결정한 대로 지급하면 법률행위고요. 그게 아니라 정해진 대로 지급하면 이거는 준법률행위입니다. 퇴직급여 지급 결정은 준법률행위예요. 네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놈인지 아닌지, 그동안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만 하고 효과에 대한 판단은 하나도 하지 않아요. 하나도 하지 않고 공단은 대상자가 맞음 하면 끝. 그 다음 나머지는 법에 정해진 금액대로 주는 거예요. 정해진 대로 주겠다는 거야. 그런데 있잖아, 나한테 이렇게 결정이 나왔어요. 퇴직급여 지급 결정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처분이잖아. 그럼 그 처분을 원인으로 해서 나는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있어요. 퇴직공무원이. 근데 법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죠. 연금법이 계속 바뀌어요. 또 계속 바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나올 때쯤 되면은 여러분들 완전 폭망 상태일 겁니다. 그 2020년 좀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국민연금보다 밑으로 떨어져요. 공무원연금이. 지금까지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시기였었더라고 하게 되면은 공무원들이 국민들 위해 봉사를 하고 참고 견뎌야지, 그치? 뭐 돈을 다 가져가, 그치? 그거 말이 안 돼. 그래갖고 이게 지금은 이제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시켰고 법이 계속 개정돼. 그랬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만약에 작년까지 내가 200만 원을 받다고 쳐봐. 월 200만, 지난달까지 그냥 바로 갑시다. 지난달까지 내가 200만 원 받았어요. 근데 올해 이제 퇴직금이 이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100만 원이 들어온 거야. 실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그치? 뭐 우리도 그래요. 네. 예상한 금액이 있잖아. 이번 달에 이런 거 들어오겠지 생각을 했는데 샹 반띵 떡 이게 뭐야 막 이러면 이제 원장 나와 막 이런단 말이지. 야, 네가 술 먹었냐? 어디 갔냐? 막 이렇게 얘기하죠. 뭐 알고 보면은 뭐 이거 할인됐고 저거 할인됐고 요거 할인됐으니까 뭐 이거 누가 할인하랬어?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보통 뭐 그런 거 갖고 넘어가죠. 그런데 줄었어. 왜 줄었죠? 법이 개정됐으니까.
법이 개정돼갖고 이번 달부터 시행된 법에 따르게 되면 나는 뭐 100만 원밖에 못 받는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러면 이제 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나한테 미지급된 부분이 있어 라고 하면서 미지급분에 대한 추가 지급 청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추가 지급 청구를 했더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그에 대해서 추가 지급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부 결정을 내려주는 거죠. 그랬을 때 나는 그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되는 것인지 아니면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소송을 제기되는 것인지. 뭘 제기해야 됩니까? 당사소송을 제기해야 된다고요. 당사소송을. 추가 지급 신청에 대한 거부는 처분이 아닙니다. 왜? 준법률행위니까. 법에 정해진 대로 지급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그 법이 바뀌었잖아. 그럼 바뀐 대로 그대로 연동돼서 금액이 바뀌는 거예요. 금액이 바뀌는 거고 나는 지금 법에 따르면 100만 원밖에 못 받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추가 지급 결정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도 처분이 아니고 추가 지급 거부를 한다고 해서 그것도 처분이 아닌 거예요. 난 돈 달라고 이행소송으로 미지급분에 대한 추가 지급 청구소송을 당사소송을 제기해야 되고요. 근데 이 법대로 하면 난 기각당할 거고 어떻게 해야 돼? 이 추가 지급 청구소송 제기한 다음에 공무원연금법 그렇게 너무 빠른 속도로 줄이면 좀 뭐하지 막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연금법을 깨버려야죠. 그래야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사소송 제기하는 거라고요. 지급 결정이 처분이 아니다. 최초 지급 결정은 처분입니다. 준법률 행위. 그런데 뭔 아니야? 미지급분 추가 지급 신청에 대한 거부는 처분이 아니다. 추가 지급 결정을 해도 추가 지급 거부를 해도 그건 처분이 아니다. 그런 얘기여서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뭐 재개발조합 자격 확인 소송의 조합원하고 이제 조합하고의 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거든. 왜냐하면 이 조합이 행정주체입니다. 행정주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처분이 개입된 부분이 없으니까 그냥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식적 당사소송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원래는 강론 파트예요. 강론 파트인데 9급에서 계속 나와요. 총론으로. 그러니까 이게 경계가 모호해요. 모호해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할 수 혼자서 하기가 힘든 거예요. 행정법을 다 알아도 이게 총론 포함인지 강론 포함인지가 그래도 애매한데 문제가 나오는 건 그 기준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판단해? 이것까지 공부해야 되는 건지 아예 버려도 되는 건지에 대한 판단이 철저히 여러분들은 강사한테 의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강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난 계속 문제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계속 하는 거야. 나의 촉이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그렇죠?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범주 획정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 그래서 이 정도면 총론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알아는 두세요. 이런 부분하고 이건 진짜 대놓고 강론이에요. 갖다 버리세요. 뭐 이런 거하고 비교를 정확히 좀 해줘야 됩니다. 형식적 당사소송 뭐라고 했어요? 피고, 형식은 당사소송이다. 대상, 실질은 취소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법 있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공익사업을 뭐 해야죠. 그죠? 공익 목적, 공공복리 실현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공공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뭐 공항도 만들고 발전소도 만들고 뭐 박물관도 만들고 뭐 할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도 개발해야 되고 막 하다 보면 남의 땅을 좀 뺏어야 될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뺏으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손실보상이라고 했죠? 뒤에 이제 손실보상 가면 자세히 보이게 될 겁니다. 보상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말입니다. 이 보상금 지급 결정이 처분이에요. 보상금 지급 결정이 처분인데 이 처분에 대해서 내가 이러는 거야. 사업시행자가 그냥 국가라고 봅시다. 사업시행자가 국가예요. 그냥 국교부 장관이야. 국교부 장관이 나한테 네 땅을 이마 뺏어서 미안하다. 이건 전체 이익 공익을 위한 것이었고 하여 전체의 부담으로서 전 국민이 못 타준 세금을 가지고 너에게 일정한 비용을 보전시켜주겠다. 이러면서 돈을 주는데 1억을 줘요. 아니 근데 시가대로 못 받고 그 다음에 그냥 공시지가대로만 받을 거니까 뭔가 금액이 현저히 떨어질 건 예상했지만
돈은 누가 번다고 했지? 사업지 바로 옆에 있는 애라고 했지? 사업지에 있는 애 돈 버는 거 아니라고요. 그쵸? 예, 그거 후려치기 당한다고. 어저께 뭔 드라마? 영화? 에서 내가 작업하면 옆에 틀어놨는데, 예, 거기서 그런 얘기, 아니요, 어저께 아니구나. 오늘 아침에 작업한데, 그 개콘, 개콘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예, 우리 땅, 수용당했다고. 예, 여기 개발 들어온다고. 그러면 자기가 이제 돈을 좀 많이 벌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 사람의 이제 그 개그의 취지야. 아니에요. 그지됐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야. 이 땅을 정상대로 팔면 10억, 근데 보상받으면 1억. 이건 병신된 거지. 돈을 버는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죠? 바로 옆에 땅. 1cm 옆에 붙은 땅. 그 땅이 정말 제대로 된 땅인 거죠. 네, 그래야 돈을 버는 거지. 근데 아무리 낮춰줘도 2억은 받을 줄 알았는데 1억밖에 안 준다는 거야. 그럼 내가 거기다 소송을 제기하겠죠. 예, 결정이 처분이니까 그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원이 인정하는 거지. 야, 이건 좀 너무했잖아. 정당보상원칙의 위반이야. 너무 적어. 해서 취소 판결이 나옵니다. 그럼 내가 한 2, 3년 싸워서 이겼단 말이야. 예, 이겼는데 그래, 그래도 뭐 1년, 2년 고생해서 1억 더 받는 거면 뭐 충분하지. 그래. 그리고 딱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행정청이 보상금 지급 결정을 다시 하는데 얼마를 해주겠습니까? 1억 1원을 해준다고요. 1억 1원을. 100%라고요. 여러분이라면 2억 주겠습니까? 내가 행정청이면 나도 1억 1원 줘요. 병신 대봐라 이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지쳐라 이거 아닙니까? 지쳐라. 그 또 소송 제기하죠. 또 소송 제기 내가 이기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1억 2원 준다고요. 이렇게 해서 10년, 20년 싸우면 한 10원? 5원? 5원? 네, 5원 요즘에 5원짜리가 있지도 않죠? 네. 5원을 벌기 위해서 소송 비용은 겁나게 나갑니다. 내가 이겼다고 내 소송 비용을 피고 쪽에 다 보전하는 게 아닙니다. 해봐야 30-40%야. 네. 나도 돈 나가는 거야. 나도. 알겠어요? 네. 돈은 돈대로 날렸는데 한 10원 번 거지. 이건 뭐야? 10원짜리 소송인 거야. 무한 반복 게임이 나온다고요. 무슨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재산적 분쟁. 재산적 분쟁입니다. 재산 분쟁은 항고 소송을 사용을 하게 되면 무한 반복 게임으로 돌아버립니다. 분쟁이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된다? 그래도 어쨌든 뭔가 처분이 개입돼 있잖아. 처분이 개입돼 있는데 이 재산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려면 둘이서 당사자끼리 치고받고 싸워라. 법원이 심판보겠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완전히 이번 싸움으로 확정을 지어버리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옛날에는 취송을 제기하도록 했었어요. 취송을. 근데 이 취송으로 가니까 끝이 없는 거야, 싸움이. 그래서 뭐로 바꿔? 보상금, 증액감액, 증감 청구 소송을 도입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그런데 이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 들어왔는데 어쨌든 이 보상금을 누가 결정을 짓는 거냐면 우리 이제 토지보상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을 지어요. 토지수용위원회가.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결정을 짓는 국가가 개입한 경우 말고 그냥 토지보상법의 전형적인 상황으로 들어가면요. 토지수용위원회는 노동위원회랑 똑같이 합의행정청이에요. 합의행정청입니다. 얘가 금액을 결정을 했거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취송 사용 안 한다고 했지. 보상금 증감 청구송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사업시행자는 증액하고 싶겠어요? 감액하고 싶겠어요?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줘야 돼. 돈을 주는 입장에선 감액. 토지소유자는 돈을 증액해달라고 하고 싶겠지. 근데 여기서 감액 청구송을 제기하면 사업시행자가 제기하면 저쪽에 토지소유자 등하고 그 다음에 토지수용위원회, 행정청이 피고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과거에 구법에. 반대로 토지소유자가 증액 청구송을 제기하면 저쪽에 사업시행자하고 토지수용위원회, 행정청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상금 증감 청구송이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럼 이게 형식적 당사송입니까? 분명히 실질은 그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대결이라는 보상금 결정 처분을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거니까 실질은 처분을 다투는 거고 취송인 건 맞아요.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형식이
당사성인 건 맞냐고. 저 형식적 당사성이 나올 수가 있는 게 맞냐고. 상대방 쪽에 법률관계 당사자가 서 있어야지 그래도 형식이라도 당사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사업시행자가 제기했을 때 감액청구송에서 토지 소유자를 보면 당사성 같은데 저기 있는 저 행정청 공동피고로 서 있는 저 행정청을 보면 항고송 같아. 그렇죠? 이거는 형식이 당사성도 아니고 항고송도 아니야. 이건 당사성도 아니고 항고송도 아니야. 그래서 과거에 이걸 뭐라고 봤냐?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봤어요. 필요적 공동소송. 사업시행자가 감액 청구를 해도 토지 소유자가 증액 청구를 해도 상대방 쪽엔 무조건 2명 서 있어. 피고가. 그렇게 되라고 돼 있어 법에. 그러니까 원고 한 놈에 피고 2놈 무조건 3놈 이상. 그러면 공동 원고나 공동 피고가 만들어지면 그런 걸 우리가 공동소송이라고 하거든. 행정소송법 15조에 보면 나와 있어요. 공동 원고나 공동 피고 둘 중에 하나라도 만들어지면 3명 이상의 당사자가 만들어지면 공동소송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1대1 싸움은 아니란 뜻이야. 1대1 싸움은. 근데 이거는 피고가 무조건 2명이니까 필요적으로 공동소송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옛날엔 그거를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물론 형식적 당사소송은 아니죠. 형식이 당사소송은 분명히 아니잖아 지금. 실질은 정확히 취소인데. 그죠? 판례가 형식적 당사성이라고 말을 할 수 없었고 2놈이니까. 근데 판례가 그래도 그때도 이런 말은 했어. 이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은 잘 모르겠는데 머리 한번 딱딱 긁고 그 다음에 당사성이야 이렇게 하고 도망갔어요. 그런 문제가 나와. 옛날에 그 소송이 당사자 소송이었다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판례가 그런 말을 하긴 했어. 저건 당사성이 이렇게 숨어버렸단 말이야. 지가 말하기도 좀 이상하잖아. 당사성이 아닌데 이건 형식도 실질도. 근데 그 옛날에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도 판례가 당사성이라는 헛소리를 한번 해놨어. 완전 헛소리인데 헛소리 한번 해놨어. 그리고 지금은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어서 뭐가 바뀌었냐면 저 피고 쪽에 토지 수용내가 뒤로 빠져요. 사라졌어.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감액 청구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은 토지 소유자고요. 토지 소유자가 증액 청구송을 하면 상대방은 사업시행자야. 그냥 이 돈 주고 받는 채권 채무에 있어서 권리관계에 있어서의 양쪽 당사자만 딱딱 서 있어. 원고 피고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형식은 당사성이 맞죠. 실질은 옛날부터 취소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형식 당사성, 명실공히 형식적 당사성이 된 거야. 명실공히. 그런데 우리 판례가 이거를 당사성으로 인정을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형식적 당사성이란 말을 한 번도 꺼내지 않았어요. 비싸 애가. 비싸. 근데 그런 게 맞는 거예요. 맨날 사랑해 하면 그냥 입버릇이지 절대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의 말 한 번 나오는데 최소 3년 이상 걸려야지 정상적인 연애다. 내 생각이야. 3년 이상 그래야지 그 의미 부여가 있고 그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다양한 추억이 반영되었을 때 그것이 애틋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판례는 비싸요. 형식적 당사소송이란 말을 아직도 안 쓰고 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입술이 붙은 것 같기도 해. 좀.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면 첫 번째 토지수용법 당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칸을 칼로리 바란스 이렇게 1번, 2번, 3번 칸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 첫 번째는 여기 1번, 2번 여기가 토지수용법입니다. 토지수용법. 그리고 저 토지수용법하고 옛날 때 이런 게 있었어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저거하고 지금 얘기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 특례법이 합쳐져서 지금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나온 거예요. 토지보상법이. 그래서 이게 이제 신법. 여기가 토지보상법입니다. 토지보상법. 이렇게 돼 있고 이 1번 칸 당시에는
재산적 분쟁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상금에 대한 분쟁을 어떻게 끌고 갔냐? 예, 처음에 말씀드린 취소송으로 끌고 왔었어요. 취소송으로. 그 다음에 2번, 3번 칸 여기에서 등장한 게 바로 보상금에 대한 증감, 증액감의 증감 청구 소송입니다. 증감 청구 소송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럼 상황이 정리가 됐죠? 상황이 1번 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취소를 제기하던 시절입니다. 2번 칸 같은 경우에 보상금 증감 청구송을 제기하긴 했는데 이걸로 바꾸긴 했는데 행정청이 피고에 포함되어 있던 시절입니다. 3번 칸 같은 경우엔 보상금 증감 청구송인데 행정청이 피고에서 빠진 상황이에요. 빠진 상황. 비교할 수 있겠지? 그게 지금은 맨 마지막 거고 이게 지금 형식적 당사소송인 거야. 여기가 필요적 공동소송이고 필요적 공동소송 행정청 있고 여기는 형식적 당사소송 행정청 없고 피고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나오는 방식을 살짝 반영시켜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첫 번째, 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냥 지가 직접 사법관계에서 가서 땅 좀 파셔 이렇게 할 수 있지. 땅 파는데 서로 뭐 합의 맞아. 이 정도 주면 될까? 그러지. 그 정도면 만족하지. 사인해? 오케이. 돈 주고 받고 땅 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 요거에 안 되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사업 인정입니다. 20조, 16조. 사업 인정은 이걸로 기억을 하세요. 국가나 지자체 개입시키지 말고 GS건설이나 현대산업개발 같은 민간 기업을 집어넣어서 생각하시면 전체 프로세스가 나오거든. 그걸로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GS건설이 이번 공익사업을 맡은 겁니다. 맡았는데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국교부 장관이 행정청으로서 사업 인정이라는 걸 해줘요. 그럼 이 GS건설이 뭐로 변신을 하냐면 공무수탁사인으로 변신을 합니다. 사법인이잖아. 그러면 공무수탁사인이잖아. 얘가 변신을 하면서 뭐가 돼요? 행정주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행정주체가 돼버리고 얘는 그때 공무수탁사인을 뭐로 만드냐면 법률로 만들 수도 있고 위탁하는 방법이 공법상 계약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특허로 만들 수도 있는데 이건 특허야. 특허. 공용수용권이라는 권리를 설정해 줍니다. 특허입니다. 특허. 그 사업은 공익사업이야.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 GS건설한테 공용수용권을 설정을 해주게 되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사업 인정을 받게 되면은 그 사업지가 대충 확정이 되거든요. 대충 확정이 되면 거기 안에 토지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막 위에다가 뭐 비닐하우스 같은 거 만들고 이런 공작물 같은 거 만들고 이거 막 팔고 이런 거 안 됩니다. 토지 보전 의무가 부과돼요. 우선 둬야 됩니다. 우선 둬야 됩니다. 이때부터 1년 동안 그대로 둬야 돼요. 이렇게 해서 GS건설이 사업시행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서를 작성해요. 조서 작성을 하는데 이게 26조예요. 26조. 왜냐면 나중에 이제 이 사업지 안에서 땅 뺏기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할 거니까 좀 있으면 막 분쟁이 막 발생할 것이 이미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럼 싸움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토지조서, 물건조서 작성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어떻게 생겨 먹었었고 면적이 몇 제곱미터였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물건조서 공작물이 뭐가 올라가 있었고 뭐 비닐하우스가 뭐가 있었고 건물이 뭐가 있었고 이거를 전부 다 적어가지고 서로 상호간에 날인합니다. 날인을 해요. 나중에 싸움 발생하면 이거를 진실한 것으로 놓고 그 다음 싸우자는 거예요. 안 그러면 평행선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토지조서, 물건조서를 먼저 작성을 해요. 그럼 이걸 작성을 하면서 지들끼리 요 상태니까 파쇼 이렇게 돼. 요 상태니까 파쇼. 그게 바로 파쇼가 아니라 협의취득이에요. 앞에도 하나 있고 뒤에도 하나 있잖아. 이 협의취득은 26조예요. 26조인데 여기서부터 공익사업이 되는 거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래요. 이론적으로는 이 앞에까지는 그게 공익사업인지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이 GS건설이 와서 우선 선행학습하듯이 가서 그냥 땅 좀 사놓는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법관계라고 본다 이거야. 공법관계.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았고 이 친구가 행정주체지위가 인정됐잖아. 공법관계로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이제 협의 취득을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게 성립이 될 수가 있고 성립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예, 친구 중에 성립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성립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성립이 되면 여기서 끝나요. 공용 수용 절차가, 땅 뺏는 절차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수용이라는 것은 강제적으로 소유권, 재산권을 박탈시킨다는 의미예요. 수용이라는 것은 강제적 박탈입니다. 재산권의. 공용이라는 것은 공공 필요에 따라, 예,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뺏는다는 뜻이에요. 공용 수용. 뺏는 절차야. 근데 말이야, 여기서 이거는, 예, 학설에 따르게 되면 얘는 사법상 계약이고, 사법관계니까 사법상 계약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공법상 계약이고, 이렇게 봅니다. 뭐 근데 판례는 그렇게 안 봐요. 판례는 이거를 똑같이, 예, 사법상 계약으로 보는데, 예, 판례입니다. 판례. 그런데 얘도 사법상 계약으로 봐요. 판례가. 예, 왜 그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 아무도 몰라. 이건 좀 이렇게 레드썬 하고 좀 재워봐야 돼. 도대체 왜 그랬니? 라고 생각하면 술 먹었어 뭐 이런 말 나올 것 같은데, 예, 이걸 사법상 계약으로 봐라.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 원리가 적용되는 케이스들에서, 뭐 재개발이든 뭐 이런 케이스에서 판례는 이런 상황 발생하면 이거 공법상 계약으로 봐왔거든. 봐왔는데 여기서 이상한 소리를 내요. 그럼 뭐 이유는 아무도 몰라. 예, 그럴 때 문제가 자주 나와요. 이거 맨날 나와요. 맨날. 26조 요게 사법상 계약이다. 이게 맨날 문제로 나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게 성립이 안 됐잖아.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나랑 계약을 안 맺어주면은 공익사업 안 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이건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뭐야? 강제로 뺏어야죠. 이제 강제로 뺏으러 가요. 뺏으러 가서 성립이 안 되면 이게 요건이에요. 성립이 안 된다는 게 요건이 되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예, 수용 재결 신청을 합니다. 재결 신청을 하게 돼요. 재결 신청을. 예, 요게 이제 83조에 따라서 재결 신청, 83조래, 죄송합니다. 예, 이건 30조에 따라서, 미쳤구나, 내가. 28조입니다. 나 제정신 아닌가. 28조에 따라 재결 신청을 합니다. 근데 이 재결 신청을 누가 하는 거냐면, 사업시행자가 해요. 사업시행자가.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할아버지인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셔. 예. 속이만 알아들으시고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니까, 할아버지 왜 안 들려요? 막 보청기 사드리고 했는데 못 알아들으셔. 아이씨, 몰라. 그래서 뭐 이제 신청.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 그럼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뭐 할 수도 있어요. 아주 대기업이야. 걔들 말귀를 못 알아듣거든, 걔들요. 예. 걔들은 이제 아주 그냥 대를 잘라버려야 돼. 기업만 남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워낙에 나쁜 짓을 많이 하잖아. 걔들이 말이 안 통해. 지 얘기만 계속해. 예, 이래버리면 토지 소유자도 그냥 조정 신청하고 싶을 거 아니야. 토지 수용에 찾아가서. 근데 걔네는 이렇게 해요. 걔네는 재결 신청 청구합니다. 재결 신청을 청구해요. 청구. 누가? 토지 소유자 등. 토지 소유자 등은 재결 신청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30조에. 그렇게 하면 얘는 무조건 따라야 돼요. 무조건 따라야 돼. 의무가 부과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재결 신청을 한다는 게, 토지 소유자 등한테 불리한 게 아니에요. 이거 막 서류 준비하고 막 해야 되거든. 근데 그거 잘 모르잖아, 얘가. 그치? 촌로가 뭘 알아. 그치?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가, 네가 해줘! 그러면 얘가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절대 토지 소유한테 불리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4조에 따라서 수용 재결이 나온단 말이에요. 수용 재결이 나와. 땅 뺏는 결정이 나옵니다. 땅 뺏는 결정이.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토지수용위원회가. 우리 지방 토지수용위원회 쪽으로 잡아놓읍시다. 지토위 쪽으로 잡아놓겠습니다. 얘가 누가 한다고? 지방 토지수용위원회. 지토위가 수용 재결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친구의 법적 성질은 대리입니다. 과장 아니고 계장도 아니고 대리예요. 대리. 대신 처리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땅을 뺏고 보상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사업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쟤네들이 결정할 문제인데, 얘가 대신 결정한다고. 대신 결정한다? 대리. 알겠죠? 이렇게 결정을 해요. 이렇게 결정을 하면 있잖아요. 이 안에 내용물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진짜 수용 재결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보상 재결이 있고, 두 가지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수용재결은 땅을 뺏는다는 의미고 보상재결은 돈을 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이걸 이제 그냥 일반 토지 수용재결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앞에 토지 수용재결 토지를 붙이는 이유는 내용이 두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랑 이름이 헷갈리잖아. 헷갈리니까 그냥 토지 수용재결 보통 이렇게 불러요. 근데 판례는 또 헷갈린지 만지는 니네 사정이고 하면서 그냥 이걸 그냥 통째로 수용재결 부르고 이것도 수용재결 불러요. 막 그러니까 봐야 돼 문맥을. 내용이 두 개인 거야. 이거는 땅을 뺏는 거고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용재결이 있으면 이 법적 효과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에게 땅의 소유권이 사업시행자한테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얘는 토지 소유자한테 돈을 줘야 되는 의무가 부과되는 거야. 얘는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소유권은 사업시행자가 가져가고 보상 청구권이 토지 소유자한테 인정되고 권리를 하나씩 갖게 돼.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불복을 할 때입니다. 수용재결이 나왔는데 여기에 불만이 있는 쪽이 있을 수 있죠. 우리 토지 소유자 쪽에서 불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있는 수용재결에 불복을 하고 싶을 수도 있지. 뺏지 마, 이씨.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런 걸 우리가 방어하라 그리고 청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어하라, 뺏지 못하게 막는다. 만약 실패하면 청산하라, 돈 받는다. 이거고요. 그러니까 방어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는 거야. 밑에 있는 이 보상재결에 불복을 하게 되면 내 땅을 뺏어가는 것까지는 오케이. 여기까지 찬성. 돈 왜 그거밖에 안 줘? 이렇게 되는 거. 그건 뭐냐? 인용하라 그리고 청산하라. 그래, 가져가는 건 인용한다, 인정한다. 그런데 청산하라, 돈 제대로 내놔, 이거예요. 두 개의 불복 포인트가 다르죠. 불복 포인트가. 그러면 위에 수용재결에 대해서 불복하면, 뺏지 못하게 하면 보상재결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흡수당하는 거예요. 흡수. 왜? 안 뺏기면 보상 문제는 사라지잖아. 그치? 안 뺏기면 돈 주고 받고의 문제도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면 밑에 거는 그냥 사라지는 거야. 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인정하고 돈 더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 포인트가 여기에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도 불복 포인트가 위쪽 아래쪽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불만이 있으면은 여기서 뭘 제기하냐면 이의 신청을 제기해요. 이의 신청을 제기해요. 83조입니다. 83조 1항. 83조에 따라서 이의 신청을 제기하는데 이게 행정심판이에요. 행정심판. 여기에서 얘가 이 재결 신청하죠? 재결 신청하면 이놈아가 당사자 심판이거든? 뭐랑 비슷하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소송심사나 근로자에 대한 구제신청이랑 비슷하죠? 법률관계의 양방 당사자잖아. 사용자와 근로자, 그 다음 사립학교 법인과 그 다음에 사립학교 교원,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하고 여기에는 토지소유자, 서로 법률관계의 쌍방 당사자입니다. 당사자들의 문제인데 앞에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조정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해주는 거고, 여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조정해주는 거예요. 당사자 심판이라고. 그러니까 당사자 심판에서 나오는 행위는 결론은 처분이라고 했잖아. 처분으로서의 재결이라고 한다고 했지. 이건 처분으로서의 재결인데 그 중에 대린 거고 이게 처분이야. 뭐라고? 얘가 처분이라고. 처분. 행정처분. 여기서 이의 신청을 하면 이게 바로 뭐냐? 행정심판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항고심판이라고. 항고심판. 특별행정심판 절차지 뭐. 행정심판법 4조 1항에 있는 특별행정심판 절차예요. 항고심판. 처분에 대한 거. 저처분. 수용재결이라는 처분에 대해서 불복해갖고 이의 신청을 가는 거야. 사업시행자가 가도 되고요. 토지소유자가 가도 됩니다. 어쨌든 심판 청구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의 재결이라는 게 나온다고. 이의 재결. 이게 행정심판의 재결인 거예요. 이게 재결 처분입니다. 행정심판의 재결. 우리가 본 걸로 치게 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 재결, 이게 재결 처분이라고요. 재결 처분. 얘가 재결이에요. 얘가 재결 처분입니다. 이래고 나서 이제 소송을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행정소송. 이건 행정소송법에 따라서 들어가는 건데 얘는 85조에 있어요. 85조에 행정소송을 이렇게 제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무슨 따라왔죠? 이렇게
우선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 그치?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죠? 먼저 위에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위에 있는 경우,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두 문자 한번 짚을게. 잠깐 5분에서 5분, 10분 안에 끝납니다. 가능합니다. 갑시다. 여기서 가면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필재필 격일증. 필재필 격일증. 필재필 격일증. 반드시, 그리고 또 반드시 격일증 이틀에 한 번씩은 스스로 증명하시라고요. 뭘? 이거요. 복잡하잖아. 그치? 최소 이틀에 한 번씩은 필재필 반드시 다시 그리고 또 반드시 격일로는 이거 계속 확인하시라고. 자꾸 까먹어요, 학생들이. 이게 다 알아야 되는 부분. 다 시험 나오거든, 지금 내가 얘기한 부분들. 시험 나오는 것만 골라서 말한 거야, 지금. 전체 말한 것도 아니고. 나오거든? 어떻게 해야 돼? 필재필 격일증. 왜지? 필.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거는 과거에는 뭐였다? 필요주의가 적용되고, 죄송합니다. 앞에 거 필요적 공동소송. 옛날에는 필요적 공동소송이었다. 필요적 공동소송이었다. 몇 번 칸이에요? 칼로리 밸런스 2번 칸. 필요적 공동소송이죠. 지금은 3번이죠. 형식적 당사성으로 바뀌었다. 그 의미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거는 옛날에는 재결주의였다. 지금 이거 두 개 비교하는 겁니다. 얘는 너무 옛날 거여서 2번, 3번 이거 비교하는 거야. 2번, 3번. 2번 시절에는 필요적 공동소송이었다.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이 지금은 형식적 당사소송이다. 그 다음 두 번째, 2번 시절에는 뭐였다? 재결주의가 적용되고 있었다. 지금은 원처분 중심주의가 적용된다. 그 다음에 2번 시절에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었다. 그럼 필연적 결과죠. 재결주의가 적용되면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잖아. 그 말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된다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지. 재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결에 대해서만. 그 얘기는 재결 만들어내란 얘기잖아. 소송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 꼭 거치란 말이잖아. 필요주의가 적용되고 있었다. 지금은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그 다음에 이건 소송의 성격이야. 소송의 성격이 지금 교재에 있는 대로 이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이란 이 친구가 확인소송일까 형성소송일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이 취송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 취송은 뭐라 봐요? 형성소송이라 보잖아. 그렇게 볼 여지도 좀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다수설은 확인소송이라 봅니다. 이거는 둘이서 보상금 금액 확정하려고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이건 보상금 확인하는 소송이다. 성격은 확인소송이다. 이건 소송 성격. 확인소송. 확인소송. 소송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1. 이건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뭐 개입됩니까? 처분 개입되죠. 처분 개입되죠. 그리고 당사자 소송이라고 했지.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그러면 행정소송법 3조 2호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 쪽으로 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이런 식의 형식적 당사소송이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피고는 당사자인데 실제로는 취송, 처분 다투는 이런 식의 형식만 당사소송. 이게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 네, 절대 안 된다. 이거 인정해버리면 뭔 일이 생겨요? 아니, 그 토지보상법은 이거 재소견 있다고 했잖아. 행정소송법 근거로 이거 인정해버리면 재소견 없는 거야, 당사소송에. 안 그래? 근데 이거 못 다투는 거야, 지금. 취소서에밖에 없는 처분 다투고 있다고요. 재소기간 아무 제한 없이 처분 다투야 된다고. 처분 다투. 그건 뭐가 문제가 돼? 공정력 싸그리 무력화당합니다. 그리고 이거 당사소송의 법원이잖아. 취소의 수소법원이 아니라 당사소송 법원이잖아. 당사소송 법원 요 놈아가 처분을 함부로 막 효력 부인하고 변경하고 이 짓거리 하게 되는 거야. 구성요건적 효력도 완전히 무력화당한다고요.
행정소송법을 근거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건 될 수 없어요. 이렇게 개별법의 근거를 두고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라고.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이 문제야. 안 된다. 교재에 그렇게 나와 있죠? 안 된다. 그 다음에 증, 이건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일반 인정, 노노노. 확인 소송이 맞고, 증은 뭐예요? 입증 책임. 입증 책임. 돈 문제죠? 돈 문제인데, 이건 세무. 필요적 공동소송 시절에는 그 금액을 결정한 놈이 토수야. 토지 수용했는데 이놈아가 증액 청구든 감액 청구든 피고 쪽에 서 있잖아. 피고 쪽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금액이 정당한 금액이라는 것을, 제대로 된 금액이라는 것을 누가 증명해? 그거 만든 놈아가. 그의 행정청, 토수이가 증명을 했었거든? 판례도 그래 봤었고. 근데 지금은 행정청 뒤로 빠졌잖아. 뒤로 빠졌으면 누가 증명해야 돼? 누가 증명해야 돼요? 증액 청구면 증액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토지 소유자, 감액 청구면 감액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사업 시행자 쪽에서 그걸 증명하라고. 입증 책임의 분배라고. 입증 책임. 보상금융감청소 뭐라고요? 필재필격일증. 필재필격일증. 알겠지? 일로 갖고 와요. 일로 갖고 오면 옛날엔 뭐라고? 이게 처분이지. 그럼 소송을 제기하려면 무조건 얘를 거쳐야 되는 거야. 필요주의잖아. 필요주의. 그리고 이재결에 대한 소송만 가능했던 거지. 알겠지? 네. 무조건 거쳐야 돼. 근데 지금은 뭐라고? 원처분 중심주의면서 임의주의라고. 지금은 이게 돼요. 다이렉트 빵! 처분에 대한 행정성을 바로 제기하는 게 가능해졌어요. 임의주의니까. 행정심판 안 거치고, 여기는 이의신청. 얘가 왜 이름이 이의신청이냐면, 지금은 우리가 여기다가 지토이 갖다 놓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토이 갖다 놨잖아.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여기가 중토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위에 뭐 상토이가 있는 게 아니야. 얘가 마무리거든. 중토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중토일 수 있다고. 응? 왜 그러냐? 땅을 뺐는데 A라는 지자체 안에서만 딱 공익사업, 여기 딱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걸쳐 있을 수 있잖아. 걸쳐 있을 수. 지자체가 서로 걸쳐 있는 상태에서 땅을 뺏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땐 처음에 찾아가는 놈이 중토예요. 시도가 막 걸쳐 있을 때. 그럼 얘가 처분을 한 처분청인데, 근데 또 이의신청도 누구한테 갈 수밖에 없대? 중토이한테 갈 수밖에 없거든. 그럼 이건 마치 생겨먹은 건 뭐처럼 생겨먹었어? 처분청이 제기하는 불복 절차, 이의신청 같이 생겨먹었잖아. 그쵸? 그래서 이름이 그냥 이의신청인 거야. 이름만 그렇게 불러준 거고, 실질은 뭐라고? 행정심판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여기 갈 때 83조에 30일 안에 가라고 돼 있어요. 행정심판 청구 기간이 30일인 거야. 심판법은 90일이지. 신속한 확정이 필요할 때 개별법에서 정하잖아. 30일이야. 그리고 요거 이제 이의제결 나오잖아. 제결 나오고 나서 다시 들어갈 때, 소송 들어갈 때 요것도 30일이라고 돼 있어요. 어렵지가 않아. 여기서 다이렉트로 소송 들어갈 때 60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냥 더하면 60일이야. 물론 이제 심판 청구하는 기간들이 있겠지만, 그쵸? 예, 심리 기간이 있지만, 그냥 더하면 60일이야. 문제 푸는 건 어려움이 없어요. 이래 소송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왔죠? 네. 근데 지금 얘기한 건 뭘까? 지금 얘기한 건 얘야. 내 거 뺏지 마. 내 땅 뺏지 마. 그럴 때 뺏지 말게 수용자를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들어가는 취소 심판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재결주의 적용되니까 이재결 취소를 제기했겠지. 지금은 뭐라고? 원처분 중심주의 적용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소송 들어갈 때도 수용재결 취소로 들어간다고. 고의한 위법이 아닌 이상은. 그리고 옛날에는 이 밑에 길이 없었다고. 밑에 길이 없었는데 지금 길이 생겼지. 길이 생겼고 이거는 원래 재결이 없잖아. 이건 처분이잖아. 그게 무조건 처분 취소. 알겠어요? 처분 취소 심판. 예, 처분 취소 소송. 처분 취소 소송. 이렇게 가고 여기서는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이의재결 취소송.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야.
예. 뭐 여기서 뭐 행정소송법 20조 1항 단서의 재소견 특례 규정 이런 거 아닙니다. 딱 30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야. 근데 이건 뭐라? 이건 수용재결 불복이야.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라고. 보상재결 불복. 보상재결 불복인데 비교 한번 때려줄게. 보상재결 불복을 들어가면 여기서 수용재결 불복 방어하라 그리고 청산하라 뺏지마 이거하고 그 다음에 보상재결 불복 돈 줘 이거 있지. 여기서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심판으로 불복하는 경우 그 다음에 행정소송으로 불복하는 경우 이렇게 있잖아. 여기다가 불복할 때도 여기다가 이것 때문에 불복할 때도 이거 똑같아요. 항고심판으로 이의 신청입니다. 똑같아. 항고심판으로 이의 신청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거는 차이가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밑에 얘는 뭐 들어갑니까? 취소송 들어가겠지. 그치? 취소송 들어가겠죠? 예, 그냥 항고소송이라고 쓰겠습니다. 네, 항고소송 들어갑니다. 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또는 고의한 위법이 있으면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일로 오지? 이게 달라져요. 이게 여기 들어가는 게 바로 보상금, 증액감액, 증감, 청구소송 여기가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85조 1항이고 여기에는 85조 1항 2항이에요. 도지보상법. 이 2항 부분에 1항 받고 2항에서 특수한 내용 추가 이렇게 해서 2항 부분에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끼리만 싸운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재필 격일증에서 맨 처음에 필 이건 2항 쪽에서 바뀐 거고 그 다음에 재필 저거 필요주의하고 재결주의 이거는 1항 쪽이 바뀐 거예요. 1항 쪽이 바뀌어서 지금은 뭐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앞에 수용재결에 대해서 불복한 거 여기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재결주의, 필요주의 아니고 원처분중심주의, 임의주의 적용된다고. 그러니까 2번 칸, 칼로리반스 2번 칸 같은 경우에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 있을 때는 어떤 식이었던 거야? 이거에 불복을 할 때도 반드시 30일, 30일, 60은 똑같았었고 이거 반드시 거쳐야 되고 그럼 여기서 만약에 1억이야. 여기서 만약에 1억 1,000만 원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될 거 아니야. 제기할 때는 1억 1,000만 원에 불복해서 들어가는 거라고. 1억 1,000만 원에 불복해서. 네. 왜? 재결을 원인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만 다투는 거고 이렇게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 제기하는 것도 안 되는 거라고. 안 되는 거라고. 저걸로 그냥 기억하고 끝내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평면으로 들어가면 4차, 5차 방정식이 나오거든. 그렇게 가지 말고 그래 두 문자 하나 집어넣은 거야. 필재필 격일증의 상황이 어디에도 수용재결 불복할 때도 보상재결 불복할 때도 똑같다고. 이걸로 기억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 다 풀려. 다 풀려. 이게 지금 뒤에 있는 형식적 당사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얘기고요. 어렵지 않죠? 네. 이거 알아야 돼. 이건 무조건 나와요. 안 나오는 해가 없어요. 무조건 나오니까 반드시 정리를 깔끔하게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고 뭐 객관적 수송은 뭐 별거 아닌데 5분 만에 끝내고 소송 마칩시다. 그래야지 심판 들어가고 좀 깔끔하게 넘어가지. 지금까지 얘기한 건 뭐예요? 주관적 소송이죠. 행정소송법 3조 3545의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바로 객관적 소송이라고 했죠. 처음에 나온 얘기가 바로 뭐냐면 우리 행정소송은 그 대상이 되는 행위나 아니면 법률관계도 공익 목적으로 행해진 처분이고 또 공법상의 법률관계고 하지만 우리 소송 자체도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절차예요. 공익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행정소송 절차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다고 했지? 우리 행정소송에는 서비스가 있어요. 서비스 소송. 서비스가 바로 객관적 소송입니다. 객관적 소송으로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우리가 서비스를 주고 있는 거예요. 고맙죠? 제가 서비스를 주고 있는 거라고요. 없앨까요? 없어졌어요. 내가 없앴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니까 개별법의 근거가 있을 때만 인정이 되죠.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민중소송이라는 것은 국가나 공공단체 그 기관이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자신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거 뭐만이 목적이지? 권리구제가 목적이 아니라 오직 행정통제만이 목적이 되는 소송이죠. 근데 이 민중소송은 기관소송이랑 비교하게 되면 민중소송은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가 사람이에요. 사람이니까 법률상 이익이 있어요. 근데 그거랑 관계없이 제기하는 소송이라고요. 기관소송은 소송을 제기하는 놈 원고 자체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니까 이 친구한테는 법률상의 권리라는 게 아예 없어요. 애당초. 없기 때문에 얘는 권리와 관계없는 다툼이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권한 분쟁입니다. 그냥 권한 분쟁이야. 기관은 손발이잖아. 손발은 자신이 해야 될 일로서 직무 범위, 권한이 존재할 뿐이지 권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라는 게 없다고 했죠. 얘는 권한 다툼이라고요. 얘는 애당초 주관적 소송이 될 수가 없는 친구고, 민중소송은 주관적 소송이 될 수 있어요. 원고가 사람이니까. 근데 그거랑 관계없이 제기한 소송이라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 만민소송, 뭐 공익소송 뭐 이런 얘기하죠. 전체 대변인으로서 제기한 소송이다 막 이거지. 대변인. 지난주에 선생님 밑에 다른 선생님이 하셨던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대변인으로서 제기하는 만민소송인가? 뭐 이미 죽었다, 그치? 박수 쳐. 박근혜 때문에? 박수 막 치네? 네. 박근혜 당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이, 그쵸? 이미 우리는 다 같이 힘을 모아 탄핵을 시켰죠. 탄핵을 다 시켰는데 그래도 아예 무덤까지 파갖고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의미로 지금 또 박근혜 당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신 분들이 지금 재심 청구를 들어가셨다고 했잖아, 그치? 아예 그냥 쐐기 박기 들어가는 거죠. 그건 뭐예요? 전체 대변인으로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완전한 적폐청산을 목적으로. 그런 거예요. 선거소송, 투표소송, 그다음 주민소송,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상황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우리 지자체가 동작구가 서울시가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면 나하고 뭔 관계예요? 그렇다고 나한테 1원도 떨어지는 거 없어요. 근데 그냥 제기하는 거야. 그냥 뭐야? 공익만을 목적으로 제기한 소송. 그런 게 바로 민중소송입니다. 민중소송 법정주의. 행정소송법 45조에 보게 되면 이건 행정소송에서 서비스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자체로서 인정할 수는 없고요. 개별법의 근거가 있을 때만 인정된다고 돼 있죠. 그건 민중도 기관도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법정주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건 뭐 다음 시간에 복습하면서 제가 단체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좀 더 꺼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로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 이제 기관 소송에 있어서 문제가 나올 만한 부분은 뭐냐면, 행정소송법 3조 4호인데 4호에 단서 보세요. 단서 1에 돼 있어. 단서는 다만 그 뒤에 있는 거죠. 헌법재판소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은 빼자 이렇게 써 있어요, 법에. 그래서 협의설은, 한정설은 빼고 생각해요. 빼고 생각하니까 되게 몸이 가볍다. 그 다음에 비한정설은, 광의설은 포함하고 생각해요. 그러면 뭘 뺐고 뭘 포함할 건가? 밑에 검토 보세요. 헌재법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해요. 권한쟁의 심판. 권한쟁의 심판으로 인정되고 있는 게 3개거든. 국가기관끼리 치고받고 싸울 때 1개, 국가기관하고 지자체하고 치고받고 싸울 때 1개, 그다음 서로 다른 지자체끼리 막 앞차기 뒤차기 날라차기 막 회충 막 돌릴 때 그게 1개. 근데 이거 말고 기관끼리 붙는 경우를 찾아보면 1개 남아요. 1개. 그게 바로 뭐예요? 동일 지자체 내부 기관끼리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4개가 있는데 기관끼리 싸울 만한 상황이 4개 중에서 권한쟁의 심판에 해당하는 게 3개야. 그래서 3조 4호 단서에 따라 권한쟁의 심판 부분을 빼뜨리고 나면 1개 남거든. 그게 한정설인데 이게 학설의 다수설입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판례 보면 시도지사가 자치구장을 상대로 싸운다잖아. 서로 다른 지자체끼리의 싸움입니다. 서로 다른 지자체끼리의 싸움도 기관소송이라고 막 봐요. 우리 판례는. 막이래. 그래서 얘들은 광의설입니다. 광의설이야.
그러니까 기관 소송에 대한 문제로 출제가 되면은 협의서를 근거로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왜? 광의설로 가면 다 기관 소송이야. 다 기관 소송. 그죠? 그래서 나온 게 147페이지에 있는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소송입니다. 지자체장과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에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가 있죠. 같은 하나의 지자체 내부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집행기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일반 사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관으로 일반 집행기관이 지자체장, 교육 및 학에 관한 사무, 교육 사무를 담당하는 특별 집행기관으로 바로 교육감 이래 있단 말이야. 지방의회가 의결하거나 재의결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불복을 하고 할 때 교육 사무 쪽이면 교육감이 움직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무 쪽이면 지자체장이 움직일 거거든. 싸워보면 누구랑 싸우는 거야.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부에 집행기관이 원고고 의결기관이 피고입니다. 우리 앞에 피고 적격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지방의회는 절대 입법기관이 아닙니다. 행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소속 행정기관끼리 싸움 붙은 겁니다. 이거는 협의서를 따른다고 할지라도 기관 소송이 분명하죠. 그럼 맨날 이거 두 개로 내는 거예요, 문제를. 그래서 협의설에 따라도 동일 지자체 내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상호 간의 싸움은 뭐로 본다고 한들 기관소송이다. 그리고 이런 것도 행정소송법을 근거로 인정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마찬가지 45조 적용되기 때문에 법정주의 적용되고요. 기관소송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개별법에서 이런 거를 인정하는 별도의 이 절차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있을 때만 기관소송이 인정이 된다. 이게 다예요, 기관소송.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행정소송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행정심판하고 국가배상으로 들어가는 걸로. 다음 주가 아니군요. 오늘 월요일이에. 이렇게 많이 한 것 같냐? 그래서 내일은 행정심판을 최대한 마치고 국가배상으로 진입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